시를 저는 토의 수업으로 많이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거, 내가 설명하는 위주의 교육이 처음 70년대 처음 발령받아서 그렇게 교단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고민들이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 가르쳐 주던 네. 그런 방식을 이제 지식 전달. 막 혼자 떠들고 막 나중에는 막 목에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막 떠들어 쌓고 뭐 그런 고등학교 이제 시골 고등학교에 가서 뭐 고전 강의 무슨 문법 강의 국어 강의 이런 걸 막 혼자 한 시간 내내 소리 지르는 수업을 하다가 이제 교육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80년대 또 이효덕 선생님의 이제 교육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문제 제기, 거기에 동참하고 귀 기울이고 문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80년대부터 이제 늘 어떻게 아이들에게 문학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국어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런저런 성과도 내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 수업을 할 때 가시나무라는 노래, 그 당시에 조성모가 불러서 아이들이 막 따라 부르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라는 노래를 조성모 버전으로 막 부르고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좋아하길래 그걸 먼저 이제 같이 들어요. 노래 같이 듣고 그리고 그 노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서 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또 여기서 여기서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은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이 노래를 먼저 듣고 그 노래를 갖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내가 묻고 내가 나한테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애들끼리 이렇게 같이 찾아보게 무등별로 그 노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지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지고 그 노래에 들어있는 노랫말을 가지고서 같이 토의해보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도 같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같이 생각을 전부 나눠보게 하고 시 한 편의 시, 신경림 시인의 시면 신경림 시인의 시, 이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 지금 어느 곳에서 서서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들이 있는 시간은 또 어떤 배경은 어떤 것일까? 지금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걸 지들끼리 얘기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내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고 요건 알았는데 요건 모르는 애도 있고 자기들끼리 논의하다가 그러다가 이야기하면서 거의 다 이제 그 질문들을 갖고 토의를 하다가 시의 골격을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거의 다 이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발표를 시키고 모든 별로 발표를 시키고 또 우리 모든에서 몰랐던 얘기를 저쪽에서 하거나 서로 의견이 다른 이거 있으면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만 제거해주는 형태로 해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일이 훨씬 먼저고 추가로 내가 더 전달해줘야 될 지식이 있으면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시 수업을 했고요. 저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고민 끝에 시토이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런 방식의 수업을 했고요. 소설을 공부를 할 때 그 긴 소설을 다 읽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소설을 한 12장면 내지 16장면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장면을 배경 나눠서. 예. 그러면 그 단편 교과서에 실린 단편 소설을 가지고 아이들이 전부 이제 모든 별로 나눠서 너는 뭐 그려, 너는 뭐 그려 이렇게 우리 뭐 그릴까, 뭐 그릴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을 어떻게 그리면 좋겠어. 그 인물을 어떻게 얼굴을 묘사하려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인물의 성격을 이미 파악해 가는 거죠 아이들이. 그 다음에 그림을 요걸 12개로 나누면 뭐를 그릴까를 하는 동안 줄거리를 다 파악하는 거죠. 줄거리를 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더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어디야가 거의 주제 쪽에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까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거를 다 그려 놓으면 내가 슬라이드를 찍어서 그때는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했죠. 지금이야 지금은 다 디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슬라이드를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골격을 읽게 해요. 이렇게 그 그림에 대한 그림을 짧게 설명하는 부분들을 쭉 나와서 읽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그 소설을 거의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영상으로 말하기를 시키면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화면을 슬라이드 비치는 동안 크게 비치는 거죠. 이제 교실에 크게 비치고 애들이 지들 나름대로 그렸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소설을 다 이해하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거를 모았다가 축제 때 발표를 시켜요. 제일 잘하는 팀은. 그럼 애들이 그 소설을 끝까지 다 기억합니다.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우리 축제 때 나가서 이거 우리가 대표로 발표했어. 뭐 이런 거. 뭐 강아지똥 같은 것들을 또 그 문예반에서는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따로 얘들도 축제 때 발표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래오래 그 작품을 기억하고 다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감상 그것도 많이 참 하셨고 그런데 아마 이호덕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 그 글을 자기들 솔직한 글을 삶을 담은 글을 이제 일하는 아이들인가 이렇게 냈다고 하면은 중학교 중등학교 아이들 어린이 글 삶이 담긴 글 모음은 도종환 선생님이 맨 처음에 내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호덕 선생님의 이제 그 글쓰기 교육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선생님한테 배우자고 하는 젊은 교사들이 참 많았었죠. 80년대.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아주 지금 기가 막힌 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점점 좋은 글이 안 나오고 진솔한 글이 안 나오죠. 천심을 잡고 이뤄가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북왕 중학교에 그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중학교 아이들도 이런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이런 진솔한 글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시도해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한 단어 대단원이 끝나고 나면 글쓰기 요 대단원과 연관이 있는 내용의 어떤 글쓰기를 이제 계획을 잡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우선 아이들에게 자 우리 지금부터 글 써볼까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뭘 써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그 두 개, 그래 그게 무엇을 쓸까? 네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걸 한번 써봐라. 네가 가장 많이 말하고 네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그럼 지 엄마 얘기, 할머니 얘기, 지 동생 얘기, 뭐 지네 살아가는 얘기는 뭐 그냥 쓸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써요? 아니 있는 그대로 써. 쉽게 써. 네 말하듯이 좀 써봐. 네가 겪은 얘기를 좀 써봐. 네 생활의 이야기를 좀 써봐. 그걸 써도 글이 돼요? 이제 글이라는 게 특별한 애들만 쓰는 걸로 생각하고 선수들만 쓰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우리 엄마 얘기를 해도 이게 좋은 글이 돼요? 아니 네 엄마 얘기 써봐. 그럼 이제 지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뭐 그냥 끙끙 앓는 소리를 하고 그냥 손은 지 갈라 터지고 막 엄마 허리 주물러 주던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가 맞춤법 틀려가면서 막 썼는데 나 한번 읽어봐. 그럼 읽다가 운단 말이에요. 읽다가 울어요. 그러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이렇게 가보면 막 애들이 가서 끌어안아주고 뭐 도닥거리고 지들끼리 막 이래요. 우는 수업을 참 많이 했어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우리 엄마가 급식소에 나가서요 하루에 식판을 300개씩 닦는데 하다 막 울어요. 우리는 비슷한 엄마를 가졌구나 하는 걸 애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우리는 비슷한 엄마를 가졌구나. 그리고 엄마 생각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들은 이 중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들이 자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다가 수업 시간에 울었다는 생각을 하는 상상을 못해요. 엄마는. 저놈 자식이 무슨 내 얘기를 하다 울어라고 하는데 그 엄마한테 내가 그걸 보여줘요. 얘기를 해줘요. 엄마가 어쩔 줄 몰라요. 우리 애가 이 생각이 이렇게 깊고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인가를 몰라요. 그리고 애들은 서로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울었고 나도 마음이 아팠고 제가 쓴 글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경험을 한단 말이죠. 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글이 참 좋은 글이라는 칭찬을 선생님한테 받았고 아이들도 너 정말 언제 이렇게 글을 더 잘 썼니? 이런 칭찬을 들었단 말이죠.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대표 선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선생님이 글 잘 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들도 박수를 쳐주고 위로해주고 등을 도닥여준단 말이에요. 아 이게 글이 되는구나? 아니지 그게 진짜 좋은 글이야. 이렇게 해주고 그걸 모아가지고서 이제 여기저기 발표도 하고 출판사에 갖다 주니까 출판사가 정말 이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이래서 이걸 책으로 냈어요. 자기가 쓴 글이 책으로 나왔어요. 우선 쓴 다음에 이걸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틀린 말은 없을까 이거 고민하는데 선생님은 틀린 거 그대로 괜찮다. 틀리면 어떠냐. 마음이 더 중요하지. 네 삶을 네 말하듯이 글로 옮기는 것이 좋은 글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으니까 굉장히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 나 시험 때문에 죽겠어 이제 이런 얘기까지 쓰게 되고 이런 써도 되나? 선생님 써도 된다니까 써도 되고. 이거 야단 맞지 않아? 아니 방공 글짓기 이거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 글짓기를 썼는데 야, 이게 좋은 글이야. 니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잖아. 어? 이래서 선생님한테 맞고 혼나고 글 쓰는 게 싫어졌어요라는 얘기를 썼는데 애들이 잘 썼다고 박수를 쳐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글이 책으로 돼서 나오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같은 걸 갖게 되고 내가 시골 살지만 난 촌놈인 줄 알았는데 야 내 책이 내가 쓴 글이야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거 뭐 굉장히 자랑스럽고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런 게 글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런 책들을 이제 근무하는 학교마다 또 쫓겨가면 쫓겨간 학교에서 그런 글 쓰면서 쓰게 하는 동안 나도 또 애들의 글을 통해서 애들을 이해하게 되고 애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애정과 연민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애들을 아니까 그냥 교실에 앉혀놓고 1번부터 70번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저건 35번이고 저건 37번인데 애들 하나하나를 알게 되는 거죠. 글을 1년 동안 내내 같이 쓰면서 1년 내내 같이 쓰는 동안 그 애들 속속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니까 쳐다보게 되고 아니까 대화할 게 생기고 그러니까 교사도 좋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아픈데 자기의 그늘진 데를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이들은 누구인가 교육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되니까 그리고 특히 눈물 흘리는 교실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공감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아이들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교실 그런 수업을 했다는 것이 참 이호덕 선생님 덕분이기도 하고 이호덕 선생님의 가르침의 결과이기도 하고 참 수업 혁신 좋았었죠. 얘기가 계속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 그러니까 수업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근데 그런 얘기들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미 몇십 년 전에 그런 활동들을 해오셨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서 의원님 한번 그 교사였을 때 말씀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해요. 아니 이런 정도의 실천을 한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의외로 참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 쏟고 그렇게 하면서 그 청춘을 바치고 자기 청춘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바치고 그러면서 늙어간 그런 선생님들 참 많습니다.